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년 7개월 만에 LH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LH는 지난 14일 오전 경남 진주 본사 강당에서 변 사장의 퇴임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임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청약시장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 인기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중대형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99.6대 1로 지난해 경쟁률의 5.2배에 달했습니다. 2014년만 하더라도 서울 중대형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3.7대 1에 그쳐 중대형의 인기가 6년 새 54배 뛴 겁니다. 지난 14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2020년 전국의 오피스텔 매매가 변동률은 마이너스 0.47%로 집계됐습니다. 시도별로 세종이 0.43%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0.4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울산 마이너스 2.44%, 인천 마이너스 1.57%, 부산 마이너스 1.54%, 경기 마이너스 0.8%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치아입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LH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토부 장관 청문회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지금 야당이 송곳 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그동안 부동산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변 후보자가 지금의 전세난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나 문자 이용 가능합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그리고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지금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시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 볼게요. 자, 오늘은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이분은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신데요. 박영식 소장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연말이고 겨울이고 하니까 날씨도 정말 추운데 거기에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근심, 걱정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부동산의 기본이 되는 용어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슈 진단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TV를 틀면 이제 스트레스 받는 얘기들 계속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부터 부동산, 뭐 여러 가지 정치 문제. 그래서 부동산을 이제 취급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하면서 조금 머리를 식혀가시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자꾸 헷갈려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또 그 용도가 또 그 지역에 뭐 알맞는 또 그 어떤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허가사항도 달라지고 내가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들 허가사항들 아셔야 되고요. 또 평과 평형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평과 평방메타 이제 평은 지금 사용하지 않죠. 그렇지만 뭐 실제적으로 이제 이 몇십 년 동안 평이라는 기준을 또 써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방메타를 기준으로 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같이 혼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과 평방메타 전환은 평방메타는 평으로 바꾸려면 뭐 아시겠지만 0.3025로 곱하시게 되면 평이 됩니다. 그리고 평을 다시 평방메타로 이제 다시 전환을 하려고 한다면 3.3058을 곱하게 되면 이제 평방메타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19.72평방메타짜리 주택이 있다 한다면 이게 몇 평이나 되느냐 봤을 때는 0.3025만 곱하시게 되면 5.965평, 약 한 6평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5.965평을 현재 평방메타로 바꾸고 싶다 한다면 3.3058 곱하게 되면 이 면적
19.72평방미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현재 법령상으로는 평방미터를 쓰셔야 되고요. 뭐 각종 계약서를 보시게 되더라도 다 평방미터로 다 기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평방미터를 우리가 알기 쉽게 평으로 이제 환원을 하면 이제 대충 눈대중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 예전에 또 경험해 왔던 그 치수, 안목치수라고 그러죠. 그 안목치수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을 더 선호하는 건 사실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아는 면적을 기준 잡았을 때 전용 면적이 있고 공급 면적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 즉 현재 확장 발코니가 포함되어 있는 면적입니다. 실제적으로 전용 면적이다 한다면은 이게 또 복잡하게 서류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등기 전용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또 실상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굉장히 면적이 다양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용 면적을 한다면은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 내가 사용하는 공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 면적이 있습니다. 공급 면적은 이건 평형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평형, 몇 평형대 주택이냐, 몇 평형대 아파트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몇 평형대냐 했을 때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포함한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분양 시에는 평형 면적을 따지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33평형, 보시다시피 33평형이 약 109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33평형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전용 면적은 25.7평, 약 85제곱미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공용 면적을 포함시키게 되면 공급 면적이 되는 거고, 그 공급 면적에는 실제적으로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이 들어가 있지만 공용 면적을 뺀 면적이 전용 면적, 내가 실제로 쓰는 면적은 더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등기 전용 면적이 있습니다. 그럼 전용 면적은 또 따로 있죠. 전용 면적 아까 말씀드린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이지만 확장 발코니가 현재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도 따지겠죠. 실전용 면적하고 또 다릅니다. 등기 전용 면적과 실전용 면적은 또 다른데요. 등기 전용 면적은 확장 발코니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 발코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불법이 아닌 내부에서 확장할 수 있는 현재 합법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등기부 등본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등기 전용 면적은 또 실전용 면적과 다르죠. 그래서 이 현재 다세대 주택을 보시게 되면 현재 철근 콘크리트 구조 28.62제곱미터로 돼서 이게 전용 면적입니다. 이게 전용 면적인데요. 실제로 내가 쓰는 면적은 얼마가 됐느냐. 여기에는 확장 발코니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확장 발코니를 포함하게 되면 등기 전용 면적상으로는 8.66평이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보통 2평에서 많게는 한 3평, 3평까지는 가지도 않습니다. 2평에서 한 2.5평 정도가 이제 확장 발코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1.04평이 내가 실제로 쓰는 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기 전용 면적이 또 몇 평이면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은 얼마냐. 뭐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공급을 받았을 때는 더 큰 면적이었는데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는 굉장히 작게 돼 있어. 이렇다는 얘기는 전용 면적에 현재 확장 발코니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거기에는 공용 면적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용 면적만 나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 정확한 걸 원하신다면 건축물 대장을 떼서 보시게 되면 건축물 전용 면적과 현재 그 지역의 공용 면적이 같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합치게 되면 또 거기에 기타 면적도 또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내가 분양을 받는 면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설명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계약 면적은 공급 면적, 우리가 얘기하는 분양 면적으로 합니다. 그거는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이 포함된 거죠. 말씀드린 대로 방, 거실, 주방, 욕실 등 주거에 사용되는 집 내부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거 공용 면적은 집 내부가 아닌 외부 면적입니다. 그래서 복도라든가 계단이라든가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에 기타 공용 면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편의시설들이 들어가 있죠. 뭐 노인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타 공용 면적인데요. 거기 경비실도 들어가고요. 기계실, 노인정, 관리실, 또 주민 편의시설 등 지하 주차장 면적까지 포함된 것이 실제적인 계약 면적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서비스 면적은 또 따로 있습니다. 서비스 면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장 발코니 면적이 얼마가 됐느냐. 확장비는 받지 않고 저희가 분양을 하겠습니다. 이런 아파트 요즘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서비스 면적이 발코니와 테라스 면적을 포함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게 되면 내가 정말로 분양받는 그 주택에 또는 내가 구매하는 주택의 전체적인 면적이 된다. 나중에 되파실 때도 이 면적을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시는 거지 전용 면적을 가지고 판매하시는 게 아닙니다.
매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취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소유한다라는 개념과 또 내가 혼자만 또 소유하는 개념이 합쳐진 면적을 나중에 매도할 때 이 면적을 같이 매도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발코니를 실제적으로 발코니와 또 베란다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발코니는 아파트 구조상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 거실에 붙어 있는 외벽 공간인데요. 실제로 바깥으로 좀 돌출돼 있죠. 돌출돼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발코니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발코니가 되는 거고요. 베란다는 또 다릅니다. 베란다는 실제적으로 발코니와 또 다른 개념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적인 발코니 확장, 우리가 베란다 확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베란다 확장이란 말은 맞지가 않는 말입니다. 원래는 발코니 확장이 맞는 겁니다. 발코니 확장을 해서 현재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면적, 주거 면적을 더 넓혀서 쓰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 공간도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지만 베란다 확장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테라스와 베란다. 아까 말씀드린 테라스는 베란다 같은 경우는 베란다부터 말씀드리면 위층이 아래층보다 좁아서 생긴 공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죠. 요 면적이죠, 요 면적. 실제적으로 아래층보다 위층 면적이 작죠. 그렇다 보니까 생긴 이 공간을 베란다라고 하는 거고요. 보통 이거는 단독주택 2층짜리, 3층짜리 건물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물론 다세대 주택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적 발코니 제가 설명드렸고요. 거기에 테라스는 뭐냐? 실내 바닥 높이보다 20cm 가량 낮은 곳에 위치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정원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면적. 우리가 정원이라고 해서 차도 마시고 거기서 음식도 해 먹고 이렇게 또 가족들끼리 모여 앉아서 식사도 하고 이런 공간을 현재 테라스라고 하는 공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게 어떤 그 아파트 구조보다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유행했던 테라스와 관련된 그런 주택들, 이런 주택들이 관련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베란다라는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베란다는 다세대 주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 표시된 부분 있죠. 보통 다세대 주택은 4층 미만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현재 4층까지 올라간다 쳤을 때 실제적으로 바깥쪽에 돌출되어서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부분이 베란다입니다. 이 부분이 베란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불법 확장이다, 위법 건축물이다 하는 부분은 여기에 실제로 외벽 공간을 막아서 실내 공간으로 쓰게 되면 이건 불법이 되는 거고요. 눈에 흔히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확장된 발코니는 내부 공간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확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의 공간을 넓힌 거기 때문에 이건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깥쪽에 있는 면적, 바깥쪽의 전용 면적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지역 용적률을 따졌을 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허가를 받았을 겁니다. 그 면적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불법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얼마 전부터 법령이 예전에는 5년 정도만 실질적으로 과징금을 내게 되면 이제 이걸 합법화해주는 법령이 계속 진행돼 왔었으나 재작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거를 확장한 부분을 철거하지 않으면 계속 과징금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참고하셔야 되고요. 내가 구입하는 이 주택이 베란다가 확장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래층 공간이 위층 공간보다 작아서 생긴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적률과 건폐율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용적률이 뭐냐? 용적률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대지 위에다 집을 짓죠. 집을 지었을 때 현재 집을 2층, 1층, 3층부터 해서 올릴 수 있는 층수의 면적의 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 면적과 2층 면적과 3층 면적을 합쳤을 때 그 합의 면적, 그게 허가 기준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실제적으로 대지 면적과 총 대지 면적 연면적 곱하기 100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지하 공간은 연면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지하 공간은 연면적에 포함이 안 되고요. 현재 지상 구간부터 눈에 보이는 구간만 면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서 땅 100평의 용적률이 200%짜리다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건물의 층수 면적을 2배를 지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층마다 현재 각 층의 합이 200평, 그러니까 200%이기 때문에 200평을 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4층짜리 졌을 때 한 층에 50평짜리 4개 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적률의 허가 사항에 따라서 당연히
내가 더 올릴 수 있는 조건, 내가 마음대로 건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해당 지역의 현재 건축 허가 사항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을 꼭 따져보셔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폐율입니다. 건폐율은 대지와 있으면 대지 위에 꽉 차게 건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 안에 안쪽으로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대지 면적의 건축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대지 면적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다면 그 안에 건축 면적은 또 별도로 있겠죠. 그게 건폐율입니다. 그랬을 때 땅 100평에 건폐율 20%다. 그럼 1층 면적이 20평을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20평을 넘지 않으면서 200%다 했을 때는 현재 실제로 20평짜리를 10개 층을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주택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용도지역 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이거에 따라서 용적률 건폐율이 다 다릅니다. 이거에 따라서 또 이 면적들이 현재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된다. 내가 신축을 하는 입장이다 했을 때는 꼭 찾아보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용도 지역을 봤을 때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게 지금 도시지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지역 안에 4개 공간으로 나누어서 지역을 구분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주거지역 같은 1종 전용, 2종 전용 거기에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거기에 준주거지역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다세대 주택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것도 대부분 다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 용적률은 150에서 250% 정도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또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60에 200%까지밖에 안 됩니다. 원래 국토법상에는 250%까지 할 수는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 조례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면적이 조금 줄어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준주거 상업지역부터는 뭐 400%, 1500% 해서 해당 지역에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역, 또 관리지역과 현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들어가는 현재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도 보전관리냐 생산관리냐 녹지지역이냐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거기에 생산관리, 계획관리 들어가는 부분에 20에서 50에 80% 또는 현재 20%에 20% 건폐율에 용적률 50에서 100%까지 이 정도 조건으로 내가 집을 줄 수 있다. 내가 만약에 전원생활을 하고 싶다. 해서 어느 지역이든 간에 집을 짓겠다 한다면은 모든 지역들이 다 20에서 100%, 최대 100%까지 또는 40에서 100%까지 이 법령을 적용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면적을 꼭 꼼꼼히 따지셔서 내가 집을 지을 때 널찍한 공간에 좀 더 크게 큰 거실을 갖고 싶다 한다면은 좀 더 넓은 땅을 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허가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 있습니다. 자, 건축 시의 필요 요건을 봤을 때 우리가 아는 용적률과 건폐율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아파트와 상가 같은 경우 용적률이 중요합니다. 아파트는 용적률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건축 아파트들의 용적률 250% 상한선에 300%까지 풀렸을 때는 실제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조합원들이 차지해야 하는 비중, 조합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득금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용적률에 거의 현재 목숨을 거는 거고요. 또 건폐율, 단독주택은 건폐율이 중요하죠. 바닥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높이 올리지 않을 테니까 어차피 단독주택 높이 올릴 필요가 없죠. 2, 3층밖에 안 될 테니까요. 바닥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부동산에 관련된 기본 용어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면적이라든가 용도 지역 이것만 가지고도 그 지역에 내가 진출할 수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주실 필요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기본이 되는 용어들, 하지만 조금 헷갈렸던 용어들을 오늘 정확하게 이해하고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내가 찾는 부동산 더 잘 알고 잘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진짜 부동산 찾으러 가보는 시간입니다. 개요 통해서 첫 번째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지역 주변에서 근린 생활시설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3억 7,200만 원에서 4억 5,600만 원 예상되나요? 자, 강남 지역 전문가이신 소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근린 생활시설이라고 하면은 다용도로 좀 사용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보이는데 만나볼까요?
네, 수익형 부동산으로 준비를 했고요. 실제로 주택에 관련된 규제가 워낙 강하다 보니 이제 비규제 상품들 굉장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임대가 맞춰져 있는 또 준공이 완료된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치는 3호선에 현재 3호선과 신분당선 연결되는 또 환승역이 있는 전철역에서 불과 1분 거리도 안 됩니다. 굉장히 가까운 초역세권이고요. 향후에 GTX 신호선이 바로 이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의 양재역 주변이 굉장히 크게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교통여건, 거기에 광역교통 버스망들 굉장히 잘 갖춰져 있죠. 아래쪽에는 서초 IC와 연결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라든가 또 맞은편 쪽에 있는 서초 재건축, 그 주변에 무지개 신동아 이런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면서 그 주변의 주택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무타운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롯데라든가 삼성부터 대기업들이 줄비하게 있는 지역이고요. 오른쪽에 대치동과 연결된 부분, 대치동과 그 주변 도곡동, 그 주변에 고가의 아파트 단지와 연결돼 있고요. 재건축과 연결된 그 어떤 주거 단지가 특화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역과 신분당 양재역 이용할 수 있는 실제로 강남대로 바로 이면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는 신동아 우성부터 해서 무지개까지 재건축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입주한 단지도 있고요.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도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이라든가 롯데타운이 곧 이제 또 이 주변이 또 활성화될 수 있는 복합단지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그 주변에 쏟아져 들어오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 현재 그 주변에는 업무타운과 연결된 업무시설 밀집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역과 양재역 주변은 업무시설 밀집지역, 그래서 그 주변에는 각종 보험사부터 대기업, 소기업,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요. 또 체육세권이다 보니까 그만큼 임차 수요가 그만큼 풍부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거래 상업시설과 밀집지역인 강남역까지 연결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역 권역과 현재 양재 권역 또는 현재 그 주변 고속버스 터미널 권역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권역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재역 주변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재정비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붉은색 라인부터 먼저 진행이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용도 지역 변경 또 종상향 이런 것도 같이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 가치 높아질 수 있다 보시고요. 또 청사가 서초구청 같은 경우도 이제 복합단지로 또 개발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또 기타 시설들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그 주변에 복합 어떤 문화 예술 또 구청까지 연결된 업무 단지가 연결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양재와 관련된 양재 우면 R&C 단지 이런 것들이 현재 업무 활성화 단지로 이제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대기업들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KT, LG, 삼성, 현대까지 가세를 할 테니까요. 그 주변에 또 IC 주변으로 봤을 때 100만 평 규모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개발되는 면적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꼭 현재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TX 신호선은 말씀드린 대로 삼성역 다음 역이 바로 양재역 이미 확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이 이용객들이 워낙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철역 또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들어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7,200만 원부터 4억 5,600만 원까지고요. 임대 금액이 3천만 원, 월 145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145만 원에 현재 임대 중입니다. 그렇게 바로 임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6천만 원부터 3억 1,900만 원까지. 실투자 금액이 8,200에서 1억 700 정도 들어가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아주 그만인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대로 직장구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임차 수요가 풍부할 수밖에 없고요. 공실이 없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양재역세권 개발 사업들에서 투자 가치가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다.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수익률도 높은 거고요. 거기에 체육세권이라든가 환승역, 3호선, 신분당선, GTX가 연결되기 때문에 향후에 투자 가치까지 높아지는 근린생활시설이었습니다. 네, 상가와 사무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첫 번째로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찾아봤고요. 월세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다음 부동산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역 주변에서 이번엔 불량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3억 9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역삼동이야말로 정말 그 소형 오피스텔의 강세인 그리고 소형 오피스텔이 앞으로 더 강세일 지역으로 보이는데 소개 들어볼까요? 네, 역삼역 체육세권이고요.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전철역과 거리 3분 정도 거리 아래쪽에 강남대로와 신분당선 연장선이라든가 업무단지가 연결된 국제로 복합지구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추가 개발 여력도 충분하게 있을 수 있는 투자 가치까지 높은 지역이다. 주변에 IT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혼자 사는 직장인들이 젊은 직장인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그런 소형 주택들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없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신축에 굉장히 큰 어떤 이익을 받아볼 수
수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역 주변으로 봤을 땐 당연히 역삼역과 연결된 테헤란역, 그 주변에 편의시설과 관공서라든가 교통시설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건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주변 시세가 오피스텔인데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현재 동일 구조의 오피스텔을 봤을 때도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더 충분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르네상스 복합단지가 업무시설과 숙박시설이 같이 만들어진다. 이게 곧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 또 직장인들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그 주변 수요들도 흘러넘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국제로 복합지구 현재 송파와 영동대로 통합개발 삼성동이 같이 개발되면서 그 주변에 현대자동차와 무역센터가 중심이 될 테고요. 현대자동차는 전시장이라든가 판매시설, 오피스까지 같이 만들어진 복합개발이 됩니다. GTX C노선과 A노선, 위례신사선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통합개발까지 연결되는 지역이다 보시고요. 삼성역과 강남역이 연계개발 지역으로 그만큼 지정됐습니다.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종변경 이런 것들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보다도 더 높은 투자 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900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까지고요. 부가세 별도입니다. 임대금액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실투자 금액이 4,900에서 7천만 원, 임대 예상가는 2천만 원, 보증금액 월 105에서 120만 원 정도의 수익형 부동산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실투자 금액이 4,900에서 9천만 원 소요되는 아주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물건입니다. 직장이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임차 수요가 풍부하고요. 또 수익률 보장 때문에 노후 생활도 보장될 수 있는 조건, 거기에 토지가 급등으로 인해서 시세까지 또 올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에서 월세는 물론이고 시세 차이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자, 올해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2021년 부동산 시장의 전망 살펴보고 대응 전략 세워볼 수 있는 1:1 무료 상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매출이 어려우신 만큼 전화 한 통이면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무료 상담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고요. 함께 해준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자, 박영시 소장님과 함께한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1월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기 둔화와 금융 불균형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0.87%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2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4.0으로 전월 대비 3.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경기 불황에 정부의 규제 정책 기조가 유지돼 비관적인 전망이 이어졌고 지역에 따라 사업자가 체감하는 주택 경기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수는 부동산 시장의 길잡이, 오늘은 김호재 이사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직장인들의 대출이 막히는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런 걸 두고 부동산을 사기가 어려워졌다라는 시각도 있지만은 또 다른 시각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사님과 함께 2020년 부동산 시장 결산해 보고 부동산과 대출의 상관관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슈 진단 바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 준비한 이 시간은 부동산이 대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의 그 부동산 규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대출의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영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계속적으로 대출을 굉장히 이제 받고자 하지만 대출이 그 문턱이 좁아지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대출이 어떤 레버리지가 너무 강했을 때는 어떤 부작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이 되게 건전하게 진행이 됐으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는지 그런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출에는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LTV는 이게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가지고 이제 대출을 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70에서 한 30에서 40에서 40% 정도로 이제 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제 OECD 평균은 아직까지도 이제 코로나 이런 시국에도 80%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건전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DTI와 DSR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연봉 대비해서 대출을 이제 원리금을 그 상환하는 그 비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봉만큼 대출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규제가 강화됐다. 더군다나 이제 담보대출 경우에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문턱이 좁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는 그 경제의 어떤 사이클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각 나라별로 그 전쟁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이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베이비 붐 세대가 그 집값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된 모습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29년에 이제 시작을 해갔고요. 1938년까지가 이제 베이비 붐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1946년이 되겠고요. 한국은 195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붐 세대가 이제 출생해서 은퇴하는 시점을 이제 대략 60년 기간으로 봤을 때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89년이 되겠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때 이제 그 부동산의 그 장기 하락이 접어들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46년이니까 2006년에 이제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점이 딱 도래를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2007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 사태가 발생하면서 또 한번 이제 은퇴자가 이제 바로 이제 은퇴하는 시점에 부동산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디플레보다는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적용되는 국가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입니다. 한국은 이제 바로 이제 2015년부터 이제 그 은퇴 시기에 도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부에서 이제 공급 대책을 크게 안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 부작용이 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은 그 일본과 미국과 달리 오히려 부동산의 어떤 상승의 촉발점이 된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나라와 다르게 굉장히 그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지금 이런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좀 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이제 대출의 그 크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살펴보시면 특히 이제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의 가치가 절상이 되면서 그 워낙 수출이 안 되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제로 금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던 모습을 보면서요. 특히나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5년간 무려 부동산 가격이 3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담보 LTV의 그 가치가 이제 110에서 200%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무분별하게 대출이 이루어져 갖고 굉장히 대출의 건전성이 떨어진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LTV 가치가 이제 120%, 이렇게 물건의 가치보다 오히려 더 많은 대출을 하기 때문에 그 대출의 건전성이 무너진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은 또한 이제 이와 완전히 반대로 가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40% 대출을 규제를 함으로써 굉장히 건전하게 이제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던 사실은 이제 금융위기, 서프라임 모기지가 왔을 때 한국은 그 위기에서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벗어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LTV를 40으로 했던 얘기는 기존의
하우스 푸어라는 그런 그 용어가 있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이 이제 집 거지가 됐다 그런 표현인데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장 쉽게 해결했던 방법은 LTV 가치를 40에서 70으로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보다 특히 OECD 평균으로 봤을 때 가장 보수적으로 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현재 대출이 운행되고 있다라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출은 특히 이제 부동산 가격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특히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대출을 진행했기 때문에 어떤 건전성을 굉장히 높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연체율 같은 걸 살펴보시더라도 굉장히 낮은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은 전세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올해에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인데 대출을 안고 진행이 어렵다면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진단 시간에는 대출과 부동산의 상관관계를 짚어보고 왔습니다.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점,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그 사례를 비교를 했을 때 대출 건전성이 좀 올라간다, 금융 안정성이 보완된다는 시각으로도 해석하실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다각도로 살펴보시면서 그에 맞는 전략은 저희 이사님과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럴수록 지역과 유형을 선별하는 게 중요할 텐데 오늘은 어느 지역 보고 계실지 개요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우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인데요. 9호선 선유도역 근처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가격은요, 약 3억 6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할 곳이 영등포구입니다. 이 영등포구 하면은 개발 이슈가 좀 기대되는 지역으로 보이는데 양평동 4가는 거기서 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예, 위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호선과 9호선이 있는 당산역과 선유도역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곳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서울의 이제 도심지가 3개로 나눠지면서 이게 서남권의 3도심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면서 많은 어떤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곳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증가폭이 강남과 마포에 이어서 3번째로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차가 계속되는 지역이기도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곳의 위치는 이제 안양천과 한강변을 끼고 있는 양평동 일대, 특히 이제 선유도역과 당산역 사이에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 마트라든가 대형 병원, 그다음에 대형 백화점 등이 너무나 많이 잘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직주 근접의 특징을 살펴보시게 되면 지하철이 1호선과 2호선, 그다음에 9호선까지 정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서울의 주요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15분에서 20분이면 도달이 되기 때문에 많은 신혼부부들이 먼저 찾는 지역이기도 하겠고요. 서울로 이제 처음에 전입을 오게 되더라도 이곳을 먼저 거쳐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입지부터 확인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투자 지역을 찾아보기 위해서는요, 아무래도 불안한 시기이다 보니까 개발 호재가 확실한,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을 원하실 것 같은데 영등포구의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에서 이제 신도심으로 변모하는 과정이 있겠는데요. 특히 구도심이다 보니까 과거에 교통망이 굉장히 좁고 굉장히 정체가 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대표적인 정체 구간인 서부간선도로의 어떤 개선 자국을 둘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서부간선도로는 안양천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공사 속도가 다른 도로의 공사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상은 이제 공원화시키고 이제 밑으로는 이제 도로를 만들게 됨으로써 이곳에 이제 도로망이 개선되고 그 위에 이제 공원화가 되면서 접근성이 개선되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재물포길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지하화 사업과 공원 작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등포구를 이제 연결하는 도시고속도로의 두 축이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철도망 사업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신안산선 바로 개통 사업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서남권의 핵심 지역이다 보니까 안산과의 어떤 접근성이 기존 노선보다 이제 1시간이 단축된 30분 이내로 이제 이 철도망이 만들어짐으로써 이곳의 가치가 올라가는 모습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통의 소외 지역이었던 지역에 이제 GTX B노선과 그다음에 경전철인 신림선이 생김으로써 명실상부한 이게 서남권의 교통 완전 중심지가 되고 있다라는 모습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의도에는 지금 파크원 부지가 있고요. MBC 옛 사옥 부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건물이 초고층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업무타운의 모습이 더욱더 강화되는 모습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내년 2월에 현대백화점 준공을 입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고용 창출 효과와 경제적 효과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여의도와 그다음에 용산, 그다음에 목동 지역에 특히 이제 재건축 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재건축이 시작이 되면 이주수 혜택이 바로 이제 이 여의도와 그 영등포에 고스란히 전달되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용산이 이제 개발되면 될수록 이제 업무타운에 이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꾸준한 그 어떤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호재들 많이 안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진행되는 호재부터 서울 안에서 중공업 지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변신하는 지역에서 만나보고 있어요. 시청자분들은 가격 부담이 좀 없기를 바라시는데 여기서 만나보는 투룸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투룸 다세대 기준이고요. 시세는 3억 6천에서 3억 7천만 원의 시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보다 이제 전세가 또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 같은 경우에는 3억 3천에서 3억 4천만 원의 전세가 지금 나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실제 필요한 금액은 2천에서 3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출을 안고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금액은 1억 8천에서 1억 9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투자 금액에 대한 부담이 좀 덜어진 것 같아요. 투자 전략 세워볼까요? 네, 아무래도 그 워라밸 생활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아까 제가 일본 사례를 들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디플레이션으로 부동산 가치가 하락했지만 결국 요즘 시점에는 대도심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에 어떤 그 주거 가치가 있는 곳에 여전히 투자할 수 있는 그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고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도 역세권의 어떤 이런 모습, 그 공원과 그다음에 역세권과 그 다양한 그 편의 시설이 있는 곳으로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나라의 사례까지 비교해 보면서 더욱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영등포구 양평동 사가의 투룸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이번에 함께할 곳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 근처에서 이번에도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나요? 이번에도 적절한 크기의 투룸을 만나볼 텐데 이번엔 강남 3구거든요. 입지 자랑 많을 것 같은데 자랑거리 좀 보여주시죠. 네, 이번에는 그 강남 상고로 넘어왔습니다. 특히 이제 이곳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가 그 3호선인 양재역과 공원처럼 이용을 할 수 있는 양재천 그 중간 지점에 그 위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서초구는 경부고속도로의 어떤 출발 지점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남부터미널과 고속터미널 등이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다 보니까 또 인프라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병원뿐만 아니라 이제 백화점 부지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이제 강남역 상권을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직주 근접 특징이 잘 나타나는 지역이기도 되겠고요. 무엇보다 이곳에는 대치동과 이제 도곡동에 있는 그 학원 수요도 아주 쉽게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이제 개포동에 위치한 그 재건축 아파트의 이주 수요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주 수요로 인해서 이 부동산의 지가 상승이 꾸준히 연결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직주 근접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강남의 그 상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강남역 일대에는 그 지하철 7호선을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그 성형에 관련된 어떤 산업군이 굉장히 넓게 포진된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2호선을 살펴보시면 이미 많은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역에는 삼성타운이라는 삼성 본사 그룹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삼성역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제 그 GBC로 만들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업무, 특히 대형 업무 타운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그 위상이 강화되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3호선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와 이제 R&D 시설이 펼쳐진 모습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쪽에 더 추가로도 업무타운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진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살펴보실 내용은 이제 이곳이 이제 신도시 개념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하철, 특히 이제 도시고속도로가 굉장히 아주 가지런하게 바둑판처럼 아주 가지런하게 잘 정리가 잘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강남 안에 있는 인프라를 다 누리면서도 또 자연 친화적인 동네가 몇 없는데 서초구 양재동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강남도 넓으니까 저희가 강남의 수많은 호재들 중에서 저희가 만나보는 양재동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호재들만 만나볼까요? 네,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주거지로서 굉장히 좋은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 이곳에 이제 업무 타운이 점차적으로 만들어지고 과시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양재 R&CD 특구 조성을 통해서 대기업도 위치해 있고 이제 중소기업도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서로 상생하면서 시너지가 나는 효과를 하면서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곳 같은 경우에 서초대로에 이제 코오롱 부지와 이제 롯데칠성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을 이제 그 계획을 정리하면서 특히 종상향 그 건물을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서 이곳의 상업 그 타운과 그다음에 업무 타운이 이제 만들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사례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GTX C 노선에 이제 이곳에 이제 양재역에 이제 개통한다는 모습입니다. 특히 GTX 노선이 이제 개통하는 지역은 사람 중심이거나 특히 인구가 많은 지역이거나 또는 업무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 업무지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많으지만 어떤 교통 허브 역할을 했는데 이곳에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대규모 업무 타운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봤을 때 GTX C 노선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분당선 연장 효과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의 1단계가 22년까지 이제 신사역까지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2단계로 이제 양재역에서 용산까지 무려 이제 14분 이내에 도달이 되기 때문에 양재역의 업무 타운과 용산역의 그 국제 업무 지구와의 접근성, 특히 이제 14분 이내로 이제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경부고속도로는 그 강남과 서초구를 그 발전하는 모습을 단절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절했던 게 없어지면서 특히 이제 도로가 지하로 내려가고요. 그 지상으로는 이제 공원뿐만 아니라 이제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등장을 하면서 이곳에 이제 접근성이 좋아지고요. 특히 이곳에 이제 부동산이 공급도 되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곳은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동탄에서 이제 공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어떤 아파트 시설이 들어와 갖고 이제 사업성이 된다면 더욱더 그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그런 효과로 인해서 이곳의 사업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개발 호재는 바로 이제 양재동과 오면동 일대에 R&D 단지가 생기면서 이곳이 정말로 그 강남구 못지않게 서초구 또한 대형 업무 타운의 중심이 되는 모습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여기 큰 부지에 건물들이 쑥쑥 세워지고요. 거기에다가 뭐 일자리까지 넘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또 GTX 신호선 내년에 개통되는데 직접 양재역을 거치면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거든요. 여기 지금 투룸 주택 가격 어떻게 될까요? 예, 투룸 다세대 기준입니다. 그 시세는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의 시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료는 그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의 그 전세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2천에서 3천만 원의 금액이 있다면 그 전세를 안고 이런 부동산을 가져갈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대출을 안고 진행을 한다면 필요한 금액은 약 2억에서 2억 3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강남 3구인 서초구 양재동도 실투자 금액 2천만 원대부터 투자 가능하다고 합니다. 역시나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그 개발이 집중되는 것은 그 정부에서도 허가를 내야 되겠고요. 그 정부가 허가를 내게 되면 기업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교통망이 확장되거나 확충되는 곳 또는 그 대규모 이제 그 시설, 특히 업무 타운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것을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바로 이런 곳이 이제 서초구 양재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그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모습 살펴보시면서 이곳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호재가 몰려있는 지역, 검증된 지역 강남을 찾으신다면 서초구 양재동 투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김우재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우재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들 다시 정리해 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아래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그리고 문자번호 013-3366-0110번도 많은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되는 투자 정보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